뭐 이럴 때 좀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자산가들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거는 희소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사실 부동산 쪽도 전문이시지만 그 PB 쪽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산가 분들도 많이 또 이렇게 상대하시고 상담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보통 막 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분들을 좀 자산가, 뭐 부자 이렇게 보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하나요? 이 은행에서? 은행에서는 이제 네. PB 프라이빗 뱅킹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고객이 될 수 있는 기준은 KB 같은 경우 제가 네. 이제 뭐 KB에 있었으니까 금융자산 KB의 금융자산 5억 원 이상을 네. 기준으로 국민은행에만 5억 이상. 국민은행에만 5억.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자산가가 한 은행만 거래하지 않고 네. 한 두세 군데 거래합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KB에만 5억 원 이상 대상자들이 이제 프라이빗 뱅킹 그런 그 개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물론 이제 뭐 그 기준이 뭐 10억, 30억 이렇게 등급별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금융자산만 있으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금융자산 만약에 KB A은행에 5억이 있다고 치면 한 두세 군데 은행에도 그 정도가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거기다가 뭐 그거는 이제 또 금융자산 그냥 네. 간단하게 예금만 얘기한다고 예금만 보면 얘기하는 거고. 그 위에 가려진 또 부동산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부자라고 치려면 한 100억 정도 총자산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많이 어떤 뭐 상담도 해드리시고 뭐 아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뭐 연예인도 막 상담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성향이랄까요? 뭐 아무래도 좀 부동산을 좋아하시나요? 가장 큰 특징이 아파트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면적을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기준이 제가 쭉 상담을 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한 60평 이상은 살아야지 그래요? 라는 생각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 기준으로 말씀하시니까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60평 정도는 살아야지. 그 이상은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게 전재산이 아니고 네. 아파트가 그들을 뭐 100이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가 뭐 10% 20% 이렇게 차지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축소해서 줄여서 여기를 더 뭐 아주 또 그렇죠. 뭐 중소형에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60평도 적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뭐 80평, 100평 정도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고 100평에 살던 분이 이제 자기는 좀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80평을 간 적이 있는데 80평을 보고 느낀 소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우리 짐들을 갖다 놓을 공간이 없다 이러면서 다시 또 돌아간 이런 경우가 근데 있고 그 가구가 딱 100평에 세팅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가구 갖다 놓을 자리가 없네. 이래서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기존에 이제 평수 줄이기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자기가 살던 면적의 80% 정도로 줄이면 잘 줄인다 생각됩니다. 더 줄이기는 쉽지 않아요. 갑자기 절반 정도 50% 줄이면 다 버려야 돼 다. 가구 다 버려야 돼. 답답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이 거주 공간이 갑자기 확 축소되면 사람의 이 행동 반경이 줄면서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줄이는 거는 현 시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차라리 지역을 바꿀지언정 이제 평수 줄이기는 쉽진 않다. 또 부동산 또 계도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같은 거래 빙하기는 겪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이런 정도로 좀 비슷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딱 두 군데가 있잖아요. IMF 우리가 IMF 직후와 그다음에 이제 2008년 리만 사태 직후에 2009년도 또 2010년 사이 이때가 이제 빙하기였죠. 그때가.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나타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9년, 2010년 이때는 바닥기, 빙하기에 나타나는 정책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정책이 나오면 그게 딱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금 미분양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뭐 있거든요. 정부에서 뭐 이걸 뭐 매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예산이 적절하지 않은 얘기고요. 이걸 시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입주 때부터 5년까지.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양도세 감면이니까 이때는 이제 가서 사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택수에서도 제외해 주는 거예요. 양도세 따질 때.
그래서 주택수에서 기존에 A라는 주택이 있고 이걸 하나 더 있으면 A라는 주택을 매도할 때도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네. 주택수에 제외해 주니까 그럼 이제 B를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네. 이제 2009년도에는 뭐 수도권의 뭐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뭐 50% 감면해 주고 네. 아니면 뭐 100%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면 네. 이런 빙하기라고 보면 되죠. 이제 아직은 그렇게 안 나타났는데 이제 미분양이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 5만 뭐 7, 8천,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게 2009년도 3월에 얼마였냐면 16만 6천 가구. 16만 가구. 네. 네. 이제 지금보다도 거의 10만, 11만 가구 정도 많은 네. 거죠. 네. 아직 조금 더 늘어나야지 그 정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때 저도 이제 건설회사 있었는데 네. 막 빅5라고 부르는 막 네. 회사들이 막 부도 난다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때 막 한 회사가 막 15,000세대 막 미분양 있고 막 4조씩 가지고 있고 막 이랬는데. 네, 16만 6천 가구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냥 반올림해서 6만 가구라고 보면 뭐 10만, 11만 가구가 더 많았던 시절이죠. 근데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반대로. 그럼 그 정도 가야 나오는 정책 아닙니까? 그 정도는. 지금 시장에서 뭐 일각에서 보는 분들은 최대 8만에서 한 10만 호 정도까지 간다. 네. 그러면 그것도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건 아니죠. 지금 뭐 6만 호 가까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부터도 뭐 2만 호, 4만 호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뭐 거의 최악의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좀 예상하고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 아니면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셔가지고 이럴 때 좀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뭐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면 규제 완화가 아니라 혜택을 주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지금은 그 세금이 또 가장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을 경우 여기서 오는 부담이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제 두 가지잖아요. 종부세에서는 이제 두 채까지는 뭐 1주택자 세율로 그대로 적용해줬기 때문에 두 채까지는 문제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 아직 좀 종전처럼 완화가 안 된 것이 등록 임대주택 사업이에요. 등록 임대. 이 주택 임대 사업이 아파트에 대해서 완화를 했는데 10년짜리 장기에 대해서 8호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이제 1차 좀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10년짜리라서 조금 이게 좀 너무 길지 않나? 길죠. 10년은 좀 긴데. 종전에 이제 단기 임대 같은 경우는 4년이었잖아요. 뭐 어떤 때는 5년이었고. 근데 이제 10년은 좀 부담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분양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런 그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는 조금 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부자들이 이 부분에 갑자기 진입을 하기는 아직은 그런 여건은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다들 뭐 관망세로 있을 것 같고 당장은 관망세이고 그리고 이제 집을 여러 채 갖는 데 대해서 부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당장 이제 뭐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뭐 12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2에서 5% 구간별로 이렇게 되잖아요. 또 그런 부담이 또 여전히 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세제 개편에서 3주택도 일반 세율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정부 아니었는데 금액대별로 그게 이제 중간에 다시 수정이 되면서 3주택 이상은 이제 12억이 넘게 되면 뭐 중과를 하죠. 중과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 3, 4, 5%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다주택을 갖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종부세 예외를 시켜주는 것인데 이제 10년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간적인 또 부담도 일정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그런 진입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양도세 면제 혜택을 해주는 거는 어찌 보면 정부로서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로 나오는 정책들이 좀 기억나세요 혹시? 그런 것들이 이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한 50% 면제 이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죠. 이거를 그 등록 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완화해서 임대 사업자로 하여금 기존의 미분양을 다 흡수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임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통해서 일반 이제 시장에서의 임대죠. 이 시장에서의 임대가 사실 등록 임대가 아니더라도 이게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나름대로 이
2주택자 내지는 뭐 다주택자가 민간 그 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 역할을 일정 부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두 가지를 통해서 이런 그 미분양 매물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적극적인 단계는 정부가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임대사업자 쪽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는 게 그래도 좀 먼저인 건데 지금 이제 이미 안을 내놨잖아요. 정부가. 그걸로는 좀 약하다. 10년짜리 뭐 15년짜리를 만들어서 15년짜리는 이제 기존 이제 그건 이제 금액 기준을 높여준 거죠. 기존에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이제 6억, 뭐 비수도권 3억인데 이거를 15년짜리는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뭐 9억, 6억 이런 식으로 높여놓은 건데 단기 임대제도가 나타나야 좀 더 관심을 보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는 아파트도 뭐 문제겠지만 상가나 뭐 빌딩 뭐 이런 건물 투자 이런 쪽이 더 사실상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장도 똑같습니다. 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사실 상환 능력의 대출 상환 능력의 한계를 가져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존의 임대 수익률이 2% 3%에 불과했는데 대출이자가 그 2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아가지고 대출도 이자 내기도 바쁜 오히려 자기의 별도의 소득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상가 건물 시장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의 투자처가 남아있는 것이 아파트가 아닌 상태에서는 아파트 상가 토지인데 상가 건물이 여전히 투자 대안으로 계속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잠깐 관망하고 보류할 뿐이죠. 그래서 상가 건물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자산가들은 이 시장에 진입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희소 가치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빌딩은 변하지 않잖아요. 늘어날 수 없잖아요. 이 땅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딱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상가 건물의 땅값이 거기에 대지값이 낮다라는 생각에 원인이 있어서 그게 이제 상가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아파트가 이렇게 비싸지면서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이 평당가를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엄청 비싸잖아요. 가령 상가 건물에 있는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의 땅값이 너무 상대적으로 싸다. 아파트의 대지 땅값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된 상태인데 물론 이제 이것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역시 희소 가치 또한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에서 뭐 토지로 가는 것도 이제는 좀 한계가 생기는 시장, 아파트로 가는 거 한계의 시장. 그러면 갈 때는 상가 건물, 이 자산가들. 그래서 이 건물주에 대한 이런 로망들은 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자산가들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결국에는 주택이 아니라면 뭐 빌딩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여전히 관심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남만 건물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수도권 쪽 이런 데도 많이들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좀 서울 안쪽을 많이 하려고 하시나요? 가격 상승기 때는 약간 수도권으로 또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 수도권도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다 따라 오르면서부터는 다시 도로 강남이죠. 아파트랑 똑같아요. 강남에서 상승해서 마용성으로 올라가고 노도강 금강구가 올라가서 다 올라가니까 다시 강남시대다라고 제가 선언한 게 21년도 11월쯤. 이제 그때부터 지금 한 1년 한 3개월간 강남시대였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강남시대잖아요. 아파트가. 상가 건물도 똑같습니다. 강남발 상승이 외곽지역까지 수도권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도권에서의 매력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다들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수도권에서 50억이 100억이 되면 환금성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매수자들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외곽 지역에 높은 금액을 사서 빌딩을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강남으로 도심으로 뭐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100억 넘어가는 거를 사는 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왕 살 거면 강남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약간 가장 우려하는 게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환금성의 문제가 외곽 지역은 있는 거죠. 여전히 7, 80%의 선호도는 강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이런 쪽에 집중을 하려는 거죠. 부자들의 상황상. 네. 그러면은 금리의 영향을 강남도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당연히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희소 가치 때문에 그냥 현금을 막 가지고 들어와서 금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막 지금 이 순간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당장 달려들진 않지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괜찮은 게 있으면 사겠다라는. 네. 그러니까 관망세를 보이지만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집값 전망부터 뭐 매수자들은 언제 움직이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이제 자산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조언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간 내주셔서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내 집 마련부터 건물주까지 부익남TV의 부익남이었고요. 박합수 교수님께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